왕 위원은 설상 친강의 상급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급자를 하급자 자리에 다시 앉히는 것도 중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선택입니다. 그 하급자 자리에 겸임으로 상급자를 다시 앉혔다. 어떻게 맞습니다. 분석할 수 있을까요? 당이 이 정부를 통제하는 이 기조가 있는데 이 당정일체 기조가 외교에까지 미쳤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정 통합이라든지 당은 강하고 이 정부는 약한 당강 정약이라든지 집중 통일 영도 이런 것들이 모두 시진핑 주석 3기 들어서서 정말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부분들인데 이미 시 주석이 올해 3월에 양회를 통해서 공산당이 인사 및 감독권만 가지고 있고 국무원 그러니까 정부가 집행하는 원래는 당정 분리를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사와 조직을 개편하는 걸 진행을 했거든요. 당정을 일체시키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 위원회 외교부장 겸직을 두고 중국 외교가 결국 투톱 그러니까 당과 정이 함께하는 시스템에서 원톱 당 하나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하시는데 사정상 오늘은 특별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 소장 이번 주에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띄었습니까? 여당 소식이 이번 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탄핵 헌재 기각. 양평 고속도로 국토위 현안 질의 논란. 홍준표 시장 징계. 민주당은 요거 하나 같아요.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대북송금 진술 번복 논란. 이렇게 한 5가지 꼽아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만난 거는 언급도 안 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 혹시 또 이 외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대체로 그 장성철 소장이 다 짚어줬고요. 저는 이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이게 수그러들 기미를 안 보이고 지난주에 그 국토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게 다시 재점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이 언급을 백지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양평 가서 주민들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실제로 전 시사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노선 변경을 둘러싼 그 경위에 대해서 야당은 더더욱 집중해서 뭔가 이게 추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국토위에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제 취재를 더 깊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가 잦아들기보다는 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양평고속도로 얘기부터 나눠보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 정부 여당이 정치 혐오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만 해도 이유도 없고 절차도 부당하고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오염수 대응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문제 대응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 문제도 그렇고 잠시 억압할 수 있더라도 계속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이 두려움과 억압이 용기와 저항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봤고 방금 박원석 전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양평 찾아가서 주민들 앞에서 이 임기 중에는 절대 안 한다라고 백지화를 이야기했다가 정치적 오물이 끼어서 그렇지 정치적 오물만 걷어내면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민주당의 선전선동, 괴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게 이게 바로 오물이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시 양평 주민들 만난 것도 조금 관제 간담회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그 동네 이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우리 간담회 할 테니까 두세 분 좀 이렇게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인 간담회였거든요. 그 최초 이 도착지 지역하고 변경된 도착지 지역 간담회를 2번 했던 모양인데 네. 최초 도착지 지역은 아주 소규모로 몇 번 안 나왔다 그러고 네. 변경된 지역은 꽤 30여 분 정도. 꽤 여러 번 오셨다 그러고 그러죠. 그 양쪽에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논리를 강화하는데 이용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와 변경대안이 좋다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 원희룡 장관이 하는 행동이 맞다라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마지막에 원희룡 장관 정치쇼 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또 편집해가지고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양평 주민들이나 지금 여권이나 야권이나 국민들이나 다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참 국민들이 힘들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박원석 전 의원 아까 이 이슈가 커진다라고 하셨는데 국정조사를 만약 여당이 받으면 국정조사장으로 이야기가 모아질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것도 아닌 거죠? 안 받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수적 우위 때문에 국정조사를 야당이 가결을 하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저거를 뭐 증인 채택이라든지 또 국정조사 운영 문제라든지 이걸 그냥 보이콧 해버리면은 야당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야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국정조사를 그냥 두지 못할 거예요. 또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변경이 거론됐다는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뭐 그런 맞불을 넣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다가 저게 이제 변경된 노선이 훨씬 더 우월한 아니라는 걸 그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명분상 이제 이런 명분을 피해가기가 어려운데다 이 여론을 보면 여론이 사실은 여당에 썩 좋지 않아요. 이 사안에 대한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그 야당의 선전선동이다라고 하면서 여당이 이 이슈를 피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될 거라고 보고 국정조사가 되면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보도 다양하게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의 국면이 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수당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예측이 엇갈리네요. 네, 야당이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거의 아무것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국토교통부 가가지고 뭐 국정조사 한다고 야당원들이 가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무의미한 국정조사가 될 뿐이고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좀 지켜보고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뭐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 비슷하게 걸었다가 오히려 좀 모양새를 구겼죠? 승부수를 왜 이거로 거냐고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승부수가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사주에 의한 승부수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로부터의 사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힌트는 있어요. 현안 질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이 내용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윗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누군지는. 비서실장도 아니니까 그럼 대통령밖에 안 계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원희룡 장관이 보다 더 큰 정치를 하는데 큰 발목 잡기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지층은 환호하겠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나 당대표 할래. 그러면은 잘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으니까.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대선에 출마한다든지 하면 이번에 보였던 약간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모습들은 분명히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장 아니 그렇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 사실은 뭐 원희룡 장관 자기 전망을 걷어찬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보인 모습을 보면 장관으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이고 왜냐하면 정치인이긴 하지만 장관은 정치인이기만 하진 않거든요. 여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국무위원이고
한나라의 말하자면 국토교통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데 예. 사실은 무슨 그 여당의 그런 중진 국회의원인 것처럼 마치 여당의 원내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실을 전면 방어하면서 장관으로서의 그런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설전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게 이제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기에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매우 정파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확신은 강하게 해주는 반면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느냐, 네. 그런 소신이 있느냐, 그건 오히려 굉장히 큰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네. 저분도 이제 뭐 큰 정치를 꿈꾸고 계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뭐 끝난 게 아닌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전망합니다. 정치란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대권 욕심이죠. 네.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그 대권 욕심을 아주 너무 일찍부터 드러내서 조금 문제가 됐던 서울 양천구에서 국회의원 3선 하자마자 바로 그때 그 대통령 후보 그 경선에 나섰다가 이게 조금 약간 정치권에서 뜨악한 반응을 보이고 그랬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2007년이었죠. 네, 이명박, 박근혜, 네. 원희룡.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나갔었고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대선 전에 정권 교체를 되게 원했던 사람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방송에서 그분을 많이 옹호했었고 이재명 당대표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저 이러라고 제가 안 그랬어요. 대통령 처가 일가땅과 관련된 의혹을 대통령실, 뭐 행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막 온몸을 던져서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예. 의혹에 대해서. 이러라고 정권 교체 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많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일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뭐 밝혀지려고 하지만 본인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감추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거를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억압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제가 원했던 정권 교체 모습이 아니라서 상당히 요즘엔 좌절스럽고 힘듭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까요? 저게 왜 안 보였을까요? 대선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저게 대선 전에 안 보였다는 게 다 이제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는 대선 전부터 저런 모습으로 아마 통치를 할 거다 대통령이 되면라는 걸 많이 보였죠. 저는 그 예측이 빗나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얼마나 가겠습니까? 민심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무서워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도 있고 또 뭐 그 다음에 다른 선거들도 있고 또 다른 평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대통령 한마디도 지금 언급이 없죠. 대통령실은 그냥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는 정도밖에 언급이 없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건 후보 시절에 장모 아무 잘못 없다고 한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게 바로 상식이죠. 그런데 이미 시점은 좀 너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글쎄, 뭉개고 지나가 넘어갈 버린 것 같아요. 같죠? 네, 그것도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친인척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 하고 있죠? 계속 안 하고 이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인척 관리 비서실이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 아, 그럼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좀 문제죠, 그죠? 아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어요. 했었죠.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된 지금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죠. 특별감찰관을 두심으로써 이런 논란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게 그 제대로 여당 역할을 하는 건데 여당도 그냥 저는 입 다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부속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쨌든 공적 관리와 통제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보면
꼭 무슨 땅 이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과연 영부인의 일정 메시지에 대한 공적 관리가 되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제 제도적 개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냥 대통령실은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답을 안 해요. 아니 그냥 100번은 생각해봐도 잘 납득이 안 돼요. 제2부속실 설치하면 훨씬 김건희 여사 활동에 도움이 될 거고 친인척 관리 비서관실을 만들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친인척들의 그 돌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거고 왜 좋은데 안 하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나 친인척 관리 비서관실이 만들어지면 더 거추장스러워지나요? 뭐 참모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시키는 일만 해.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일정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부산에 있었던 미국의 핵잠수함 거기에 잠깐 가서 같이 대통령과 봤고 또한 며칠 전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을 가서 장어 잡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어야 할 곳은 수해 현장이 아닐까. 수해 현장 가서 봉사하는 모습 좀 보이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또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이냐. 공적인 김건희 여사의 보좌 시스템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100번 생각해도 도움이 되는 일을 왜 안 하고 계신지는 의아하다. 여기까지 하고 1시 32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까요? 유화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돌발 구간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경기 광주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곤지암 나대목부터 정체입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한편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깁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에서 진천터널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한 번에 15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막히고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도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설악에서 화도까지 긴 구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또 장 소장이 언급한 이름 순서대로 가볼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예상됐던 거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2달 전부터 예고됐었죠.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좌편향되어 있는 방송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다. 더 이상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임명 후보를 지명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저는 뭐 일찌감치 하마평을 띄워놓고서 여론의 비판을 좀 무디게 만든 게 아닌가. 2시간, 두 달간 시간을 보내면서. 물타기라고 그러죠. 일종의 보통. 물타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들 학폭 논란도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당시 하나고 이사장이었던 김승효 하나금융지주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청탁성 압력이랄까요? 뭐 이걸 행사했다는 게 밝혀졌고 최근 들어서 전학을 가면서도 그냥 간 게 아니고 전학 시점에 대해서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학 시점을 좀 미뤄달라라는 청탁을 한 것까지 알려져서 다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가장 큰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결국에는 언론 장악의 장본인이었고 그 기록이 2017년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에 검찰 수사 기록으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검찰 기록이죠. 근데 이걸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죠, 전 대통령이? 그렇죠. 결국에는 윤 대통령도 굉장한 모순이에요. 당시에 어쨌든 이런 식의 언론 장악은 안 된다고 이걸 수사해가지고 뭐 관계자들 처벌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 수사 기록에 보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수석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공영방송 편성 개입 아주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나와 있거든요. 본인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이거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어요. 검찰 수석 기록에 문건까지 첨부돼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분을 그 엄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더더군다나 이 정부의 방통위원장 이유는 다르긴 좀 합니다만 이 정부의 방통위원장 임기도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방통위원장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할 때 방통의 독립성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저는 전 세계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중에 대한민국 방통위처럼 이렇게 정권만 바뀌면은 핫해지는 정부기관이 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방통위를 계속 둬야 될까라는 회의감마저도 듭니다. 요즘 들어서는. 네, 이게 역사를 보면 정부 조직에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체제를 만들어서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든 게 그 전에는 뭐 옛날 같으면 문공부 뭐 이런 데서 문화공보부 이런 데서 방송을 직접 통제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의미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띈 위원회 체제라고 하는 식으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게 방통위원회거든요. 근데 이 방통위원회에 뭐 임명되는 분들이 좀 아주 정치색이 너무나 강한 분들이 자꾸 임명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뭐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아까 검찰 수사 그 기록에 뭐 공영방송의 인사 개입, 편성 개입 뭐 이런 표현 아까 쓰셨잖아요. 그러면 검찰 그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기록을 보고 인사 개입, 편성 개입하는 능력이 출중한 걸 알아봤으니 시키자 이건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분밖에 대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확실하게 공영방송을 이 정부가 장악을 하려면 결국에 그런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인 이동관 수석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다가 이분이 직전까지 대통령실 특보를 했고 또 인수위 고문이었어요. 근데 방송법에 보면 당적을 보유했거나 뭐 인수위원 같은 직책을 지낸 지 3년이 안 되면 방통위원장이 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이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 특보였는데 대통령 특보였고 인수위 고문이었고 또 정치 지향이 매우 뚜렷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법 취지하고도 어긋난다고 봐요. 그 보수파 쪽에서는 좀 원한이 있고 보복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서 KBS, MBC 민주당이 장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친정권 방송을 만들었고 당시에 언론 노조에 있는 분들이 방송계를 장악해서 당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 정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복한다.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방송계를 장악을 해야 지금 여론상으로 상당히 불리해져 있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여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통령실이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특정 정파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KBS 사장 쫓아냈다가 해임 무효 소송해서 승소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KBS 사장 쫓아냈다가 해임 무효 소송해서 또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임 무효 소송에서 번번이 지니까 함부로 사장은 못 쫓아내니 지금 현재는 또 이사장 교체, 뭐 이사 퇴진, 방통위원장 면직 할 수 있는 법적 꼬투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지금 쭉쭉쭉 하고 있는 게 역대 정부에서 항상 그래왔던 일들인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된 그 배경부터 따져서 어떻게 하면 이 방통통신과 관련된 중립성, 객관성 또 공영방송의 어떤 중립성 이런 걸 좀 지켜낼지 정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주제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현재는 안 그렇다는 게 보여지니까 더더욱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동관 위원장 언급하신 다음에 아까 이상민 장관 헌재에서 기각된 거 이거는 뭐 사전에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기각될 걸 뻔히 예상했다라고 하던데 기각될 걸 뻔히 예상하면서 왜 탄핵했대요? 민주당은?
정치적인 탄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헌법상 뭐 장관직을 뭐 탄핵할 만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탄핵을 통과시켰을 때부터 민주당 일각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해임 건의안 하려고 했는데도 못했고 국정조사 하자고 해도 여당이 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탄핵으로. 네, 청문회 하자고 했더니 그냥 형식적인 청문회 하고. 그래서 야당으로는 어쩔 수 없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탄핵하는 바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있어가지고 이번 수해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모면했다니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탄핵 심판 제도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도 헌법재판소가 그걸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9대0 그러니까 전원일치 기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긴 어려운데 그 탄핵 심판 제도의 취지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엄격한 헌법적 심사를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처럼 지명직은 임명된 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 탄핵 소추로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가름이 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탄핵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이걸 따진다는 거는 선출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 대표자니까. 그런데 임명직에 대해서까지 그런 엄격한 헌법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고요. 그러네요.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저게 탄핵감이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이 탄핵이 아니고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헌재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되돌려 보내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는 나중에 헌법을 개정할 때 이 탄핵 심판 제도에 대해서 좀 손질을 해야 된다. 검토가 필요하네요. 라는 생각이 이번에 더더욱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미 전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고 국민들은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것인지 내가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고 동지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내가 지켜줘야지. 그래가지고 조금 명예회복 시켜가지고 내년 총선에 좋은데 내보내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줘가지고 배지 달게 해줘야지.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다면 과연 내년 총선에 그게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을지 그것도 저는 판단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내년 공천 대상자인가요? 배지 달아주고 싶어 하지 이상민 장관은 상당히 명분이 있죠. 이 사람은 검사 출신 아니다. 판사 출신이다. 검사 공천 아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논리가 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적 정서적 반응은 어떨까 하는 또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럼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이상민 장관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홍준표 지사입니다. 10개월 당원권 정지 예상했나요? 못했어요. 저는 그냥 너무 세요? 당원권 너무 세요. 이건 과한 징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왜요? 아니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거. 아니 그래도 반성도 하고 90도로 고개도 숙이고 수해봉사 활동 3일간 또 가서 하고. 아니 근데 불량배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금방 지웠잖아요. 그 불량배가 누군데요? 아니 그래도 아차 싶어가지고 또 금방 지웠는데 이거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한 측면으로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내년 총선 때까지 당의 공천과 그리고 당의 선거에 불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화 조심해라 라는 옐로우 카드를 이번에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이제 5월 달까지잖아요. 옐로우 카드 입 다물고 있어 이런 표현인 맞아요. 거죠. 네. 아니 이게 그 윤리위는 아마 그 징계 형평성을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있었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3개월, 사퇴했죠. 1년인데 그걸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공천도 못 받아요. 이분들도 말 이외에 뭐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말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이번 발언은 이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이었고 약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비췄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만약 여기서 홍준표 시장을 뭐 경고한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처리했다가는 윤리위의 형평성 이게 이제 논란에 직면하게 될 점을 저는 우려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네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징계를 내린 게 아닌가.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무슨 총선 때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말밖에 없어요, 그분은. 근데 말을 묶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징계를 내렸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리위 징계의 형평성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제 우리 토론에서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제발 정치적으로 좀 조용히 있어라고 하는 건데 홍준표 지사가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당원권 정지를 당했으니 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해석과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조용히 하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한테 뭐라고 할 거사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안 할 것 같아요. 둘 다 안 해요? 저는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옐로우 카드 다음에 뭐예요? 레드 카드잖아요. 그다음에 제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보수우파 정당 그런 진영에서 정치할 수 없도록 쫓아낼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에게도 정치의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상당히 조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가장 최측근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연못 밖에 서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막 욕심내지 말고 그물을 만들고 있자. 자중자애하면서 기회를 노리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홍준표 지사가? 저 시장이? 당분간은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진짜예요? 제가 뭐 가짜로 아니 뭐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라는 정치인과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방금 장성철 소장이 그 측근한테 말했다는 거, 우리는 그물을 만들고 있자. 그런 말을 하실 분이 그동안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믿어야죠. 뭐. 자,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말이 왔다 갔다 한 측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쌍방울 사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 수사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북한에 쌍방울이 송금을 한 건 맞지만 그거는 뭐 쌍방울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관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거 이제 진술을 계속 고수해 왔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이재명을 엮기가 어려웠어요. 의심은 가지만.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꾸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소환이 아니고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생긴 그런 중대범죄, 특히 이제 제3자 뇌물죄는 곧바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짜 이 본심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약간은 본인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내일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또 다르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암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 최소한 20년 이상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재개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서 내 혐의는 벗자.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8일 날 공개 재판 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공개 재판 때는 부부싸움 하느라고 그 얘기를 못했지만 8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그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뭐 돈 받고 뭐 이게 이제 뇌물죄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대북 송금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는 코드는 아니지 않나요? 아닌데 그거를 갖고 이제 검찰이 뭐 다른 별건 수사를 통해서 세게 뭐 조사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팜 사업 때문에 500만 불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만 믿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과연 보냈겠느냐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그래 이재명 당대표가 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겠지 보호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8일 재판 지켜보자는 얘기고. 네.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뭐 10월 당대표 퇴진설 우리 장 소장이 언급하셨죠? 아니 그게 이제 정치적인 상상력 을 통해서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쨌든 정치권의 전략과 전술은 정치적인 상상력으로부터
뭐 발생이 그럼요. 되거든요. 머릿속에 기와집 짓기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이런 논의가 아주 긴밀하게 논의가 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동의를 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략 민주당 의원 40명 정도가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모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 왜 김두관 의원이 차기 당대표로 거론됐답니까? 배경은 되게 친하대요. 두 분이 거의 어떤 민주당 의원분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아바타 김두관 의원 이런 식의 표현도 그래요? 하고 사석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형님 하면서 되게 정말 친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소설 그림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정청래 최고를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지금 뭐 10월 달에 그만두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게 구상이거든요. 그럼 정청래 의원은 아니 뭐야, 난 내가 당대표 할래, 난 내가 나갈래.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난 내가 나가면은 현재 당원 구조상 내가 당대표 될 수 있어. 그러면 이 그림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 그림이 완성되냐 안 되느냐에 큰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들은 하나의 시나리오였어요. 네? 박원석 의원 아니 이제 뭐 이미 다 이게 들통이 나면 시나리오가 무산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은밀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른바 친명계에도 위기의식이 크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실정들이 있고 악재가 있는데도 그 여론조사상 빠질 때도 그게 민주당한테 넘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도도 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 여론조사까지 나와서 굉장히 지금 수도권의 의원들 같은 게 고심이 깊을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무리 이 여당의 악재가 많고 소위 말하는 똥볼을 차도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그럼 내년 총선 이대로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위기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이 살아야 본인이 사는 거지. 그렇죠. 당이 총선에서 뭐 과반 못 얻고 당이 꼬꾸라지면은 본인도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거고.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후퇴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장성철 소장이 이거 폭로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이 작전이 약간 차질이 빚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뭐 이게 10월 설도 있고요, 12월 설도 있고, 1월 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시나리오가 많아요. 뭐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서 뭐 비대위나 뭐 뭘 할 거다라는 얘기는 거의 몇 개월? 금년 초부터 맞아요. 다 나오던 얘기예요. 뭐 장 소장이 새롭게 뭐 한 거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실명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봅시다.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비킴이 부르는 고래의 꿈 잠깐 들으시고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Yeah, fell in love again, man.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